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정유경이라고 해요. 저는 평범한, 아니 유복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꽤나 풍족하게 살았어요. 사실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렴풋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제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섰고 친척들마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아버진 항상 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저희 집은 아버지의 손님들로 늘 북적였었는데 그 많던 아버지의 지인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아버진 집에 손님이 없을 땐 항상 전화를 하셨는데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죠. 아버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술 냄새를 풍기는 폐인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주정과 패악을 부리며 자신을 자책하는 소리를 지르던 아버진 점점 그 화살을 엄마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방 한 구석에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살림살이가 남아날 날이 없었고 어디 물건만 부서졌겠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물리적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누구보다 우아했던 엄마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피곤한 눈빛과 앙상한 몸만이 남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 정유경, 어디 엄마한테 와봐. 유경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지금은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넌 정말 좋은 아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응, 알아. 엄마가 옛날에도 그런 말 많이 해줬잖아. 그래, 엄마가 그랬지? 그런데 요즘 통 그런 얘기를 못 해준 것 같아서 그래. 그렇긴 해.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해주고 싶었어. 응, 그래. 내일 또 얘기해줘.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 나 너무 좋아해. 그래. 그리고 우리 딸 유경인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그것도 절대 잊지 마. 알았지? 난 이제 겨우 7살인데? 나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딸도 금방 어른이 될 텐데? 어른이 되어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 우리 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정도로 철든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건 그날 아침 밥상에서 저를 붙들고 해줬던 그 얘기들을 적어놓은 쪽지, 그리고 아침엔 차마 하지 못한 말.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로 끝맺음이 되어 있는 쪽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를 두고 가버린 엄마를 원망하며 울기도 많이 울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고작 7살이었잖아요. 그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쯤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다 보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어린 저를 두고 떠날 결심을 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되긴 했어요. 엄마는 엄마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저를 지키는 길이 그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두고 가버린 엄마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또래보다도 몸집이 작았는데
그런 저를 어쩌진 못하겠던지 아버진 술에 취해 악에 바치면 뭐라도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들고양이 같은 걸 잡아와서 몽둥이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은 제게 공포 그 자체였죠. 매일 겁에 질려 어디든 숨어 있어야 안심이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 엄마처럼 아버지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 기도를 누군가가 들어주신 걸까요? 제가 매일 밤 빌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진 날은 엄마가 사라졌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제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마저 사라지고 나면 보육원에라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어린 저의 소원은 보육원에 보내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사라지고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꿈에 그리던 보육원에 보내졌는데, 전 아마도 그 보육원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였을 거예요. 제대로 된 끼니를 얻어먹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먹다 남은 안주거리나 뒤적이며 허기를 채웠던 저였으니 보육원에서 주는 밥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또 소리를 지를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없었으니 밤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보육원 아이들과도 잘 지내며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밝은 아이였고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육원에 사는 아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저를 멀리하는 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편견 없이 저를 친구로 받아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단짝인 친구 하나와는 평생지기가 되었답니다. 그 친구는 사는 형편도 꽤 괜찮은 집 딸이었는데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가서 놀았는데 친구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저는 그 친구 집에 처음 놀러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의 집은 제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어요. 햇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레이스 커튼과 따뜻한 밥상, 상냥하고 부드러운 친구 엄마의 목소리, 든든하고 멋있는 친구 아버지의 목소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나 보던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집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낯설기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아예 잊고 사는 줄 알았던 아주 어린 시절 저희 집 풍경을 찾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저희 엄마도 친구 엄마 못지않게 상냥하고 다정한 엄마였고 저희 아버지도 친구 아버지 못지않게 멋지고 근사한 아버지였다는 걸. 그 기억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선 친구의 집에서 그리운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 한 가닥을 찾고 있었지만 그보단 그 집에 표현할 수 없는 온기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저의 밑바닥까지 모두 내어 보일 수 있는 하나뿐인 친구였고 친구의 부모님도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인 걸 알지만 제가 친구의 오빠와 연애를 한다는 걸 밝힐 땐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도 설렘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걱정을 안고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친구가 저를 친구로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만 과연 친오빠의 여자친구로 인정해줄 수 있을까? 나를 주제넘는 기집애라고 욕하진 않을까 겁이 났고 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딸의 불쌍한 친구로 대해주실 땐 얼마든지 잘해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과연 아들의 여자친구로서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를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내치지 않으실까 염치가 없고 두려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저와 남편의 연애를 밝은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변함없이 저를 대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친구의 화목한 가정에 제가 들어간다는 의미였어요.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했죠.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시댁이 된 친구 집 현관에서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며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아, 여기가 정말 내 집이구나. 내 가족이 사는 집, 시부모님의 집, 내 남편의 집, 시댁. 내게도 그런 의미가 있는 진짜 집이 생겼구나.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또 친구였던 시누이에게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누구 한 사람 제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등산 가셨다가 주말 텃밭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 거긴 못 타러? 아버님 혼자 가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제가 따라가서 등산도 하고 아버님 밭일 하시는 것도 돕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아서라 아서. 내가 거기 한번 따라갔다 오고 다시는 안 가는 거 보면 몰라? 등산로도 그저 그렇고 밭일 그거 너 쉽게 보면 안 돼. 너희 아버지처럼 체력이 남아돌고 밭일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선 골병 들어.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도와 밭일을 했거든. 나이가 드니까 밭일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안 그래도 돼. 밭일은 잘 모르지만 저도 화단에 물 주고 그러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안 가. 나 없이 자기 정말 괜찮겠어? 가자마자 나한테 구하러 오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한바탕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로 인해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난다는 게 정말 엄청난 행복감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 행복감에 취해서였는지 저는 시부가 하시는 밭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시부를 따라다녔고 임신을 하고서도 7개월까지는 계속 따라다녔답니다. 시부에게 한 것처럼 시모와 시누이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 그런 저를 보며 한 번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시누이가 아니라 친구로서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얘, 너 정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더라. 넌 시집도 안 간 애가 벌써부터 그런 얘기만 듣고 다니는 거야?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건 없지 뭐. 하여간 너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괜히 우리 엄마 아빠 눈높이만 높여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앞으로 점점 더 잘하면 되지. 난 정말 그럴 건데? 얘 좀 봐.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해? 체력적으로도 벅차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해도 돼. 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나 일부러 잘하고 싶어서 엄청 애써서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서 그래. 그게 가능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도 시자 붙은 사이가 되면 달라진다던데. 넌 그런 것도 없어? 그게 말이야. 나한테 시부모님은 시자 떼고 그냥 부모님이셔. 내가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께 효도라도 제대로 하는 걸로 그 한풀이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못 말려 하여간. 아이고 그래. 그놈의 한풀이 소리까지 나오니 내가 더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세요, 아가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아가씨도 얼른 연애해서 시집갈 생각이 나시라고요. 네네, 그러세요, 새언니.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한텐 정말 신경 좀 꺼주길 바랄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좀 하게. 알았지?
시부모에게 성심을 다하는 제게 시부모도 남편도 친구도 감동했고 그런 깊은 감정들을 나누며 끈끈한 가족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게는 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너무나도 든든했답니다. 예쁜 딸도 하나 낳고 남편 내조하며 살림하며 지내는 것이 어느덧 제게는 익숙한 일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감사하던 것들도 반복되면 금방 익숙해진다고 말이에요. 감사한 것, 행복한 것, 새로운 것, 설레는 것. 그런 감정들이 모두 금방 익숙해지고 타성에 적기 쉬운 감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감사했고 행복했고 새로웠고 설렜으니까요. 남편은 못 말리는 딸 바보였답니다. 제 딸 역시 못 말리는 아빠 껌딱지였고 말이에요. 그러니 둘이 아주 죽고 못 살아서 제가 가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을 정도였지만 그런 일상마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의 그런 행복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행복한 가정이 영원히 지켜질 줄 알았는데 불행은 참 정말이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모함을 당해 누명을 쓰고 쫓겨나듯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친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였어요. 충격에 휩싸인 남편은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남편은 가족들에게까지 적대심을 품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점점 자신감을 잃고 변해가는 아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킬까봐 걱정하시며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겐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고깝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힘내도록 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말하듯이 쉽게 말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엄마가 알기나 해요? 아, 그래. 엄마가 너무 쉽게 말했나 보다. 그런데 네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세상에 혼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게 된 게 접니다. 예?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니 오해 마라.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원래 뭐든 제대로 보기 힘들어지기도 하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마.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게다.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이대로 폐인이라도 될 것 같으신가 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오빠 진짜 왜 이래? 사람이 변해도 어쩜 이렇게 변하냐고. 우리 오빠 맞아? 엄마 아빠가 오빠를 위해서 나쁜 말 하실 사람들이야? 괜히 오빠한테도 상처로 남을 말 같은 거 하지 마.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만해. 오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우린 괜찮아. 우린 다 이해해. 지금 나 동정해요? 무시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한번 망가져 볼까요? 여보, 그만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러지 말아요. 응?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마음에 들어갔다 왔어? 네가 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해. 다 나가.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고 제발.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시부모와 시누이 모두를 공격했고 특히 시부모에게까지 막말을 하며 깊은 상처를 드렸어요. 듣다 못해 시부모가 남편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 구걸이라도 할 줄 알았냐 하며 다 필요 없으니 다시는 찾지 말라고 오히려 잘됐다며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시부모님은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마셨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 제 앞에서 사라져주기만을 기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사라지길 바랄 순 없잖아요. 제게는 어린 딸도 있었으니 시부모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살림만 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신에게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살림밖에 없었으니 친구 소개로 가사 도우미 일을 구할 수 있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가 일하러 다니기 시작하면선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며 허구한 날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남편을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던 사람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같이 화를 내며 어디서 뭐라고 다니느라 한밤중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냐며 몰아세웠어요. 일하는 집에서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해도 남편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고 어디 돈 많은 호랍이 영감이라도 잡아서 그 집에서 일해주는 거 아니냐며 대체 무슨 일을 해주길래 날마다 한밤중까지 있냐며 제가 차마 여기 글로 옮기기도 싫은 소리들까지 했어요. 어린 딸이 듣고 있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든 남편 비위 맞추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해도 제가 자세를 낮출수록 남편은 더욱 드세게 저를 몰아세웠죠. 남편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일하는 집을 몇 번이나 옮겼는지 몰라요. 저는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추궁을 받으며 2중 3중으로 괴로웠던 겁니다. 남편의 난폭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제 몸에 손까지 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딱 끊으셨지만 친구인 시누이는 그러지 못했으니 계속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친구가 제 몸에 상처를 보고 분개하며 오빠고 뭐고 당장 신고하고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려줄 거라고 믿고 싶었고 기다리고 싶었어요. 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딸을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처럼은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수도 없이 다짐했거든요. 전 남편도 딸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변해버린 아빠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아빠 껌딱지를 자처하는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제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주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날이 오기까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도 저는 제가 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일하는 집 사모님이 다음날 봉사활동 갈 음식을 만드느라 넉넉하게 만든 음식을 싸가라고 해서 집에 와 그걸로 저녁상을 차렸던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못 보던 음식들인데 집에 와서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있었나? 그게 일하는 집 사모님이 봉사활동 갈 음식을 넉넉하게 만드셔서 좀 싸주셨어. 저녁 시간 다 될 때까지 붙잡아둔 게 미안하셨나 봐. 뭐? 내가 거지야? 어디서 동양 얻은 음식을 내놓는 거야? 여보, 정말 왜 그래? 이젠 하다하다 멀쩡한 음식을 갖고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한 트집을 잡는다는 소리야?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왜 늘 그런 식으로 자기 학대를 하려는 거야? 동양 얻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거지냐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지 마. 난 당신 그러는 거 마음 아파. 이게 진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제 대놓고 나를 동정한다 이거야? 뭐? 마음이 아파? 웃기고 있네. 정말이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그래.
당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 그만해. 그래. 어디 너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네가 아주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돈 좀 벌어온다고 기고만장했지? 내가 우스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우습게 보겠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한테서 자꾸 우리 아버지가 보여. 여보, 그러지 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돌아와, 제발. 네가 날 그렇게 잘 알아?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 했더라? 말해봐. 그럼 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스스로 학대하면서 감정이 더 격해지고 폭발하는 거 알잖아. 그것만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거야. 이게 지 남편을 거지 취급을 하더니 아주 지 발 아래에 두고 가르치려고 드네? 야, 너 많이 컸다? 여보, 그러지 마. 애 보는 데서 나한테 손대지 마. 부탁이야. 야, 이런 상황 만들기 싫으면 네가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게 누군데 이래? 너 이리 와. 오늘 내가 제대로 날 잡는다. 이리 와. 전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돌아가는 걸 봤어요.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 어느 날보다 심상치 않았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위험을 직감했어요. 그날 폭발하는 남편의 난폭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전 딸을 데리고 집에서 뛰쳐나와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남편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춰서서 턱까지 차오른 숨을 골랐어요. 중학생인 딸도 제 손에 이끌려 함께 뛰느라 힘이 들었는지 조용하고 캄캄한 골목길에 저희 모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나니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신우이기도 한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이었지만 친구에게 신세지는 것도 염치가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친구 남편이나 조카들 볼 낯도 없을 뿐더러 얼마 전엔 그렇게 친구 집으로 도망간 저를 남편이 찾아오는 바람에 조카들까지 경기려 할 정도로 놀라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친구 집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언제 남편이 들이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또 상처를 드릴 수도 없고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집을 찾아가 부탁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 댁 사모님은 봉사활동이나 하며 여유롭게 사는 분으로 마음 씀씀이가 넓은 분이라 느꼈으니 어떻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것 같기도 했던 거예요. 사모님, 저예요. 저희 모녀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단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신세를 지게 할 수 없을까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 유경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꼴은 또 그게 뭐야? 일단 얼른 들어와요. 세상에, 이 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달리 갈 곳이 없어요. 딸아이까지 데리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사실 저 돈도 한 푼도 없이 나왔거든요. 저는 제 머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도 몰랐는데 사모님 댁에 들어서서 보니 머리꼴뿐만 아니라 옷매무새도 엉망이고 누가 봐도 집에서 도망치듯 쫓겨난 여자의 꼴이었던 겁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모습을 한동안 그냥 쳐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을 불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댁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로 집에만 있다는 것도 말한 적이 없고 그런 남편이 점점 변해가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도 절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죠. 그러니 사모님도 그저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자세한 사정까진 모르고 계셨던 것인데 그날 저의 몰골을 보고는 아마 많은 것들을 짐작하셨을 테고 또 그 짐작의 대부분은 실제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장 경찰을 불러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경찰이란 소리에 깜짝 놀라 제가 다급하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사모님은 더 조용하게 목소리를 낮춰 겁먹지 말라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런 처지에 놓인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밤이라도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듯이 매달렸던 것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딸아이까지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좀 전에 벌인 소동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모님은 제 처지에 대해 알 만큼은 다 아셨을 테고 그래도 저희 모녀를 받아주고 재워주실 것 같았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날 밤 저희 모녀가 안전하게 묵을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면 되는 거죠. 밖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리고 사모님이 좀처럼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회장님까지 나와보시니 상황이 더욱 민망해졌지 뭐예요. 사실 그 댁에서 일을 한 지 몇 달이 되긴 했는데 회장님을 그리 자주 뵙진 못했어요.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늘 바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바쁘신 것 같았고 그러니 늘 혼자 계시는 사모님도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처음 얼마간은 회장님이 그 댁에 같이 사시는 게 아닌 줄 알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돈도 많고 대단한 분들은 여자 관계도 복잡해서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다들 그런 일들이 흔한 것처럼 말하니 저도 처음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러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두 집을 오가며 지내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사모님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저도 저 나름의 추측을 했던 거죠. 그런 회장님이 저희 모녀 때문에 거실로 나와보신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를 내시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회장님은 거실로 나와 저희 모녀를 보시더니 갑자기 제 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며 오열을 하시지 않겠어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보다도 사모님이 더 놀라신 것 같았고 어린 제 딸도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사모님께서 나서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 사람 민망하게 왜 이러세요? 정말 애도 놀라잖아요, 여보.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요?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왜 이러시는 거야? 여보, 회장님, 일단 좀 진정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이 양반이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아닌 밤중에 꿈이라도 꾼 거예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제 앞이라 사모님은 더 당황하신 것 같았고 어떻게든 회장님을 진정시켜보려고 했지만 바닥에 꿇어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격한 울음을 쏟아내는 회장님에게는 그런 사모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아주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어떤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 같았고 그런 회장님을 두고 제 딸은 바짝 얼어붙어 제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회장님이 제 딸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밤낮으로 제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걸 보긴 했어도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나이 지긋한 남자 어른이 그토록 서럽게 흐느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딸이었으니 더 놀랐을 거예요. 제 딸은 회장님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은데 대체 무슨 사연으로 제 딸 앞에서 이러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도무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제 딸이 회장님의 무엇을 건드렸기에 그러셨던 것인지 우리 모두는 회장님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고 나서야 제 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다.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회장님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시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셨어요. 평정심을 찾은 회장님으로부터 어찌된 사연인지 듣게 된 것은 새벽 2시도 훨씬 지난 시간이었어요. 딸아인 잠이 들었지만 기막히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모님은 잠도 다 달아났다며 회장님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걸 들어야 잠이 올 거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딸을 붙들고 그러신 건데 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시간이 그쯤 되니 저도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한계에 이른 것 같았죠. 그 새벽에 회장님이 저와 사모님 앞에 꺼내놓은 사연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짐작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당시 사장님은 나름대로 잘 나가던 중견기업 임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생각지도 못한 실직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매일 정처 없이 떠돌았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퇴직금을 모두 몰아넣은 주식 투자마저 바닥을 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고 해요. 술에 취해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다리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무척 놀랐지만 사모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이야기였던 모양이었고 회장님의 그 이야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전 사모님이 기절이라도 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당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한강 다리까지 갔었단 말이야? 거기서 정말 어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술에 취해서 흘리듯 간 것이었으니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까지 갔다고 해야 할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차가운 바람이 그 한강 다리를 휘감아 도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매섭던지. 눈을 감고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기는 회장님의 표정을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 다리까지 찾은 회장님의 그 심정에 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가사 도우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풍경에서 그 비슷한 감정을 거의 매일 느끼던 중이었으니 회장님의 심정이 짐작이 되는 것 같았죠. 고된 몸을 이끌고 남편과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달빛을 가린 무거운 구름처럼 한없이 무거웠던 날도 많았거든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득했던 적도 있었죠. 회장님도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싶었어요. 강물은 잔잔했지만 한밤중의 강물은 회장님에게 검고 깊은 심연으로 보였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견딜 자신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으면 당신만 그런 선택을 하면 다야? 남겨질 나와 아이들 생각은 안 했어? 그땐 내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랬던 걸 여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기억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회장님은 정말 그대로 그렇게 다 포기하고 떠날 작정으로 다리 위에서 유서까지 한 장 쓰셨다고 해요. 유서와 달랑 80만 원이 들어있었던 통장을 넣은 윗도리에 벗어두고 신발을 벗어놓고 있는데 멀리서 웬 술 취한 남자가 회장님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한눈에 척 봐도 자기와 비슷한 신세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행색을 보아하니 그 꼴이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꼴이 많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낯빛이며 머리 모습, 옷차림 등 실직하고 떠돌아다니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회장님은 그 즈음엔 이제 대충 봐도 실직한 지 얼마나 된 사람인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도 하필이면 오늘로 나를 잡았나 보네 싶었어요. 내일 아침 조간의 뉴스가 크게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뉴스에 날리는 건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요? 아휴, 내가 정말 당신 두고 봐요.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래, 당신이랑 나랑 둘이 해야 할 이야기가 더 있을 거야. 그건 뒀다가 두고두고 하자고. 그래, 두고 보자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닌 거야. 아휴, 집단. 아휴, 도대체 남자들이 왜 그렇게 나약해 빠진 거야? 그게 아니야. 그 술 취한 남자 옆에 웬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라고.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눈앞이 흐려서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야 보였어. 그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졸졸 따라오는 여자아이가 있었어. 어머, 세상에. 그럼 그 여자아이가... 네? 회장님, 그런 거예요? 그 꼬마 여자아이가 제 딸이었나요? 그럼 그 술 취한 남자는... 네, 내가 장담할 순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그댁 남편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 남자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 눈에 들어왔던 건 그 여자아이였으니까요. 한밤중에도 그 뽀얗고 하얀 얼굴이 도드라졌던 데다가 돈망울이 어찌나 똘똘하고 초롱초롱한지. 유경 씨 딸이 눈이 유난히 크기도 하더라. 가만, 5년 전이면 그때 딸애가 몇 살이었던 거야? 유경 씨 딸이 지금 몇 살이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땐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닮아서 또래보다 체구가 좀 작은 편이라 더 어린아이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랬어요. 그랬구만. 난 더 어린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 어린 것이 술 취한 아버지가 무섭지도 않은지 참 희한하다 했거든요. 남편분이 이리저리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붙어 오는 거예요.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 껌딱지였어요. 지금도 그런 거려. 참 신통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애 아빠는 이미 인사불성이었고 내 옆으로 가까이 오더니 그 여자아이가 나를 떨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슬며시 내 앞으로 와서 내가 벗어놓은 윗도리를 가져와서 입혀주려고 하고 신발도 신으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나를 그렇게 챙겨줬어요. 회장님은 거기까지 겨우 말씀을 이어가시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5년 전에도 회장님은 바로 그 대목에서 통곡을 하셨겠죠.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던 제 딸을 보면서 회장님의 아이들을 떠올리셨던 겁니다. 제 딸아이의 얼굴 뒤로 멀리서 회장님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아와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 검고 깊은 심연 같았던 그 강물이 무섭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한강다리를 휘감아 돌아나가는 바람소리도 더 이상 회장님을 매섭게 몰아세우지 않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와 죽을 각오로 몸 아끼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 재기에 성공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 뒤로도 힘든 일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회장님은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여자아이의 얼굴과 특히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떠올리며 삶의 의지를 다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딸아이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장님은 제 딸아이의 얼굴을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바로 지금까지도 수시로 떠올렸던 거죠. 그러니 5년이란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제 딸을 보고도 바로 알아보셨던 게 아니겠어요?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듯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어릴 때 얼굴이 많이 남아있긴 해도 중학생 되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걸 바로 알아보시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눈망울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눈망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거려. 사람 눈동자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듯 해도 다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 사연이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제 남편이 딸아이까지 데리고 한강 다리를 찾았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도 하고요. 그래, 남편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저렇게 예쁜 딸을 두고 잘 살고 있겠지. 그렇죠? 회장님은 그렇게 제 남편의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그땐 그 앞에서 제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딸아이와 함께 한강 다리까지 갔었다는 충격,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는 섬뜩함,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더 심해지고 있는 남편의 상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5년 전 그날을 상상하며 저도 모르게 그날로부터 그 순간까지에 이르는 5년의 세월이 엄청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으니 그 세월 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일지도 모르죠. 회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회장님은 그런 제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 어느 정도 평정심을 찾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제 남편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저와 함께 제 남편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땐 이미 해가 떠 세상이 환하게 밝아온 시간이었으니 그 길로 저는 회장님과 회장님 비서를 동행해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더군요. 회장님은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정성까지 보여주셨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남편이 부수수 정신을 차리는 듯 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회장님은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자넨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알고는 있나? 뭐야, 누구? 아니, 야, 이 예쁜애야. 너 밤새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있더니 아침부터 이런 영감을 데리고 나타나? 그래, 이 영감이 네 기둥서방이냐? 정신 차리지 못해? 얼른 가서 세수부터 하고 와. 이런 벼락을 맞을 놈 같으니라고. 뭐야?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희 두 것들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이분 기억 안 나? 5년 전에 한강다리 위에서 당신을 만난 적이 있으시대. 우리 딸 얼굴을 알아보신 거더라고. 뭐? 5년 전? 한강다리? 그래, 그런 적이 있었지. 그때 그래, 그게 나였어요.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내게는 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대개 따님이 아빠의 인생을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런 우연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은 남편에게도 그냥 잊히는 날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회장님을 알아본 듯한 남편은 모처럼 무언가를 제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5년 전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있었던 딸아이 이야기까지 하는 회장님에겐 더 이상 폐악을 부르지 못하겠던지 차분히 앉아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회장님은 그런 남편을 붙들고 회장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날 밤 한강다리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말이에요. 회장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자신이 쌓아올린 공과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겼던 사람이었으니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에겐 예사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에서 추락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음속에서 어떤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밤 술 취한 남편을 그래도 여전히 아빠라 부르며 껌딱지처럼 붙어서 한강다리까지 따라갔다는 어린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쏟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눈물을 얼마 만에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세상을 향해 원망과 울분을 쏟아내고 스스로를 자학하며 냉소적으로 흘리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원의 눈물이었어요. 이윽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나를 용서해줘. 염치 없지만 내가 다시 살아볼 테니 이런 나를 용서하고 받아줘. 조금만 일찍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랬니?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기 전에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니?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이렇게 늦게 후회해서.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정신 차리겠단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모든 게 핑계 같겠지만 나도 너무 괴로웠어. 너무 괴로워서 술에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버티듯 살다 보니 어느새 술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아. 술. 그래, 그 술이 문제이긴 했어. 그렇다고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면 끝이야? 그런다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은 술이라는 악마가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해줘. 나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다시 그 술이라는 악마가 나타나면? 나 어젯밤엔 정말 살기 위해 도망쳤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 안 그래? 나 정말 제대로 살 거야. 알코올 중독 치료부터 할게. 내가 말끔히 치료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게. 남편은 제 앞에서 진심을 쏟아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요. 남편은 제게 눈물 어린 사과를 한 후 약속대로 바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제 발로 입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상태는 중증 알코올 중독이라 입원을 해서도 재활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테고 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난주엔 딸아이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함께 남편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의지를 다지는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그 희망은 제게만 떠올랐던 것도 아닌 것 같았죠.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셨고 남편은 시부모에게도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어요. 딸아이는 마냥 좋은 표정으로 내내 남편 곁에 딱 붙어 앉아 있더라고요. 면회를 끝내고 나올 때 마음 아픈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금방 또 올게 하며 어찌나 밝게 웃는지 저보다 낫다 싶기도 했어요.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남편은 더 굳게 의지를 다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직 저희 남편이 재활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어쩌면 제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시는 분들 중엔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남편이 제기하는 것을 지지하고 싶어요. 이런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맺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그런 다짐을 다지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저는 또 씩씩하게 딸아이와 함께 잘 살아가야 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공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